사람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비밀을 끝까지 모른 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과 50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에게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갑자기 장례식장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오더니 남편의 관 앞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 두고 왜 먼저 갔어요? 나는 어떻다라고요? 여보 놔두고 왜 먼저 가요? 순간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저도 그때 처음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이에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이 사람 아내는 저예요. 이 사람 아내는 저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 뒤에 서 있던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남편을 보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찌르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얼마나 커다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것은 11월의 첫 번째 화요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그이는 제가 끓여드린 된장찌개를 맛있다고 2그릇이나 드셨고 뉴스를 보다 소파에서 사르르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남편을 제 눈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깨어났을 때 소파는 비어 있었고 침실 문 앞에 남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는지도 몰랐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박정수, 올해 76살. 제 남편. 제가 22살에 만나 꼭 5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큰아들 현우와 딸 수진이 모든 것을 맡아서 처리해 주었고, 저는 그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이 무겁게 어깨를 눌렀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그때 저도 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남편의 영정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분들, 남편이 오래 다니던 교회 성도님들, 은퇴 전에 함께 일하던 회사 동료들,
모두가 저에게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박정수 씨가 얼마나 복받은 분인지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가셨으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소리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열리고 닫히는 문이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조용히 들어와 분향을 하고 자리에 앉는 조문객들의 발소리와 달리 그 발소리는 멈칫멈칫하다가 갑자기 빠르게 앞으로 달려가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여보.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는 반쯤 흐트러져 있었고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이마를 대고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놔두고 왜 먼저 가요? 왜 먼저 가냐고요?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속삭임도 숟가락 소리도 아이들의 뛰는 소리도 전부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친척인가 싶었습니다. 먼 친척 중에 제가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혹은 오래전 인연이 있는 분이거나.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장례식장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조문객들을, 큰아들 현우를, 딸 수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그 눈이 저를 향해 멈추었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저에게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장례식장의 모든 시선이 그 여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저 앉은 채로 그 여자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가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저보다는 적어도 67살은 아래로 보였습니다. 피부는 고왔고 눈가의 주름에도 불구하고 젊었을 때 미인이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단호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이에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이 사람 아내는 저예요. 당신이 왜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전체가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아내는 저예요. 그 순간 제 귀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잘못 들었기를 바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가느다란 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김은희입니다. 박정수의 아내예요. 30년 전부터. 장례식장이 술렁였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큰아들 현우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현우야. 저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어떻게든 입 밖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현우가 이 여자와 싸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잠시라도 멈춰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은이라는 여자의 뒤로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고 키가 컸습니다. 그 남자가 영정 사진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이 장례식장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저의 50년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딸 수진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우는 주먹을 쥔 채 그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폭발하듯 커졌습니다. 누군가 장례식장 직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혼자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수,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50년 동안 매일 아침 그이의 와이셔츠를 다려드렸습니다. 50년 동안 그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이가 야근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 따뜻한 밥을 차렸습니다. 그이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했고 그 50년의 시간 어딘가에 제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수 씨, 저는 영정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주 낮고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지금 저한테 뭘 한 거예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이후의 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아니, 악몽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장례식장 직원들이 달려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우는 김은희와 그 아들을 밖으로 내보내려 했고 그 아들이라는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흥분한 현우와 달리 그 남자는 오히려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 침착함이 오히려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일부는 자리를 피했고 일부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 이종철 씨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안으로 들어가 좀 쉬어요. 저희가 처리할게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란 눈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눈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만 몰랐다는 것을. 이종철 씨,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종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딸 수진이 뒤에서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엄마, 엄마. 수진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터졌지만 멀게 들렸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고함 소리, 김은희의 울음소리, 그 아들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 조문객들의 웅성거림,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제 귓속에서 윙윙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50년이 눈꺼풀 안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처음 맞선을 보던 날 남편이 수줍게 웃던 모습, 결혼식 날 손을 잡아주며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눈물을 글썽이던 눈, 어렵던 시절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웃던 기억, 손을 잡고 걷던 공원의 벚꽃길, 그 모든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저만 진짜라고 믿었던 걸까요? 눈을 떴을 때 제 시선은 다시 영정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우가 신고를 했습니다. 장례식 방해 혐의로 김은희 씨와 그 아들을 내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상황을 파악했고 김은희 씨는 결국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가면서도 울었습니다. 내가 왜 쫓겨나야 해요?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무기처럼 날아온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제 가장 약한 곳에 꽂혔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남자는 나가면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적대감도 아니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오래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3일 장을 마치고 발인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혼자 앉았습니다. 새벽 5시 가족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정수 씨, 저는 낮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냐고요? 대답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국화꽃 향기만 가득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여자가 당신을 더 사랑했대요. 나보다 더 사랑했대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당신밖에 없었는데.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오래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장례식장의 그 소란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50년의 거짓말 뒤에는 제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고 돌아오는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야속했습니다. 비가 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천둥이라도 쳐야 할 것 같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보내는 날인데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햇살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낙엽은 바람에 굴렀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와 수지는 저를 안방으로 데려가 눕혔습니다. 엄마, 좀 주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요. 수진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50년을 함께 잠들었던 방이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 베개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곧 밀어냈습니다. 그 냄새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더 이상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김은희.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그 울음소리가, 그리고 그 말이 내가 더 많이 사랑했는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려 했습니다. 감정을 잠시 옆에 치워두고 사실만을 보려 했습니다. 30년. 김은희는 30년 전부터라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의 결혼 생활이 50년이었으니 우리가 결혼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여자가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무렵이 언제였는지 저는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재건 씨와 함께 새로운 회사를 막 시작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잦아졌고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늘었던 때였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생한다고 더 잘 챙겨주려 했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철석 같은 믿음 뒤에서 남편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남편의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말렸습니다. 엄마, 아직 너무 이르잖아요. 나중에 해요. 수진도 말렸습니다. 엄마가 혼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이 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혼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숨겨온 것들을. 안방 옷장부터 열었습니다. 가지런히 걸려있는 남편의 양복들. 안에 손을 넣어 주머니를 하나씩 뒤졌습니다. 영수증 한 장, 구겨진 휴지, 별것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넥타이들이 가지런히 개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 손수건들이 있었습니다. 손수건 하나를 들어 올렸을 때 뭔가 딱딱한 것이 손에 닿았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열쇠였습니다. 자물쇠 번호가 희미하게 적힌 작은 종이가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처럼 생겼는데 저희가 거래하는 은행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쥐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서랍 맨 아래 칸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겨울 내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매년 겨울마다 개어 넣어주던 내복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바닥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색이 바랬고 모서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꺼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젊은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30년은 젊은 남편이 어딘가 바닷가처럼 보이는 곳에서 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3살 혹은 4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김은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김은희였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이었습니다. 아이의 돌 사진으로 보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병원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김은희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남편이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무릎도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옷장 앞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렵 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이 집에서 남편의 밥을 차리고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고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50년의 시간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하나씩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20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코트 주머니에서 향수 냄새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오늘 거래처 미팅이 백화점 근처였는데 지나가다 뿌려봤어. 내 냄새 괜찮아? 저는 웃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남편이 명절 다음 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하루를 비웠습니다. 저는 명절 음식을 정리하며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게 돌아왔고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50년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을 그냥 믿었을까요? 봉투 안에서 사진 말고도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는 종이였습니다.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약 28년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서였는데 임차인 이름이 김은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의 집 전세금을 내줬습니다. 저희 집 살림이 빠듯해서 제가 부업으로 반찬을 만들어 팔던 그 시절에 저는 살림의 보탬이 되려고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의 집을 마련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것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는 금방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깊고 더 차갑고 더 무거운 감정으로 서러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 번도 울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흘렀습니다. 몸이 안쪽에서부터 무너지는 것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가죽 표지가 헤어졌고 속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사업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섞여 있는 메모들이 달랐습니다. 은희 생일, 케이크 사갈 것, 준혁이 입학식, 절대 빠지면 안 됨, 준혁이 성적표, 수학 올랐다고 함, 기특, 그 아들의 이름이 준혁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런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사업 메모 사이사이에 아주 자연스럽게 또 다른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그것은 일상이었습니다.
분리된 두 개의 일상이 이 수첩 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미숙이한테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나중에 언젠가 다 이해해 줄 것이다. 나중에 언젠가 다 이해해 줄 것이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이해. 이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불쾌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가 심각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얘기 좀 해요. 그래. 그 여자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아버지 재산에 대해 법적 권리를 주장하겠다고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현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재건 씨도 연락이 왔어요. 한재건. 남편의 35년 동업자. 남편이 평생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던 사람. 그분이 왜 유언장 공개일에 본인도 관계인으로 참석하겠다고요.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관계인?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회사 관련해서 본인이 받아야 할 게 있다고 하더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집 안쪽 작은 방이었습니다. 남편이 은퇴한 뒤로 주로 그 방에서 신문을 읽거나 바둑을 두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 방에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공간이라며 은근히 선을 그었고 저는 그 선을 지켜주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선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서랍부터 열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오래된 명함들. 맨 안쪽에 이번 연도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쓰던 것이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 약 복용 메모들. 그런데 날짜들을 자세히 보니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말한 병원 이름과 다이어리에 적힌 병원 이름이 달랐습니다. 집 근처 내과라고 했는데 다이어리에는 시내 큰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법률의학감정 전문 병원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정신감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은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책장 쪽으로 갔습니다. 책들을 하나씩 꺼내 흔들었습니다. 3번째 선반쯤에서 두꺼운 책 뒤에 숨겨진 파일이 나왔습니다. 두꺼운 클리어 파일이었습니다. 겉면에 아무 표시가 없었습니다. 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정수무역이었습니다. 남편과 한재건이 35년 전 함께 세운 회사였습니다. 남편이 40대 중반에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한재건과 함께 시작한 무역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잘 된다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좀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17년 전 남편이 이제 회사 정리하고 쉬려고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젠 좀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파일 안에 폐업 서류가 없었습니다. 대신 명의 이전 서류가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지분 전부가 한재건에게 넘어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17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분 이전 서류 바로 뒤에 각서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각서였습니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본인 박정수는 정수무역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한재건에게 이전하며 이후 해당 회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청구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함. 각서 아래에 남편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지분을 넘겼습니다. 저는 파일을 계속 뒤졌습니다. 파일 맨 뒤쪽에 파란 봉투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표지와 색이 비슷해서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표지를 더듬다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뜯어냈습니다.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파일을 발견할 누군가에게 책 뒤에 숨겨둔 채로 컴퓨터가 서재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오래된 노트북이었습니다. 전원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음성 파일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였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 17년 전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래된 파일부터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낮고 기름진 목소리. 저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건이었습니다. 정수야, 이번엔 진짜야. 내가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재건아, 제발. 우리가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몇 년을 같이 했으니까 아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미숙 씨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애들은? 저는 손이 굳었습니다. 그거랑 지분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없겠어? 내가 30년 전부터 은희 씨 아파트 전세금 내주고 아이 학비도 댔잖아. 회사 돈이야, 정수야. 회사 공금에서 빼간 거라고. 아니야, 난 공금을 쓰지 않았어. 내가 그런 소리 할까봐 내가 문서로 다 만들어뒀어. 내 도장도 찍혀 있고 이게 세상에 나가면 넌 횡령이야. 회사도 끝, 가정도 끝, 다 끝이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거 다 내가 꾸민 서류잖아. 꾸몄든 안 꾸몄든 서류에 내 이름 있으면 다 내가 한 거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 너도 알잖아. 저는 재생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한재건이 남편을 협박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서류를 조작해서 그 서류에 남편 이름을 올려두고 그것을 무기로 지분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들었습니다. 은희 씨 아파트 전세금. 한재건이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과 김은희의 관계를, 아이를, 전세금까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다음 파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파일을, 그리고 또 그 다음 파일을 들을수록 윤곽이 잡혔습니다. 한재건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김은희가 만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이 있었습니다. 석 달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불과 석 달 전에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세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한재건, 그리고 여자 목소리 하나. 저는 그 여자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김은희였습니다. 정수 씨,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남편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습니다. 은희 씨,
나도 지쳤어요. 한재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 됐잖아. 미숙 씨한테 말하기 전에 USB 주고 정리해.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정수 씨가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 나 알아. 은희 씨한테 나 소개시켜 준 것도 내가 한 거잖아. 왜인지도 이제 알아. 나를 묶어두려고. 내 약점 만들려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요, 정수 씨? 그걸 알면서도 30년을 살았잖아요. 준혁이도 낳았잖아요.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가 뭘 알든 증거가 있든 없든 정수 씨가 뭘 쥐고 있는지 한재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수야, 내가 뭘 모아뒀는지 알아. USB 말하는 거야. 근데 그게 세상에 나오면 너도 같이 끝나. 나만 죽자고 덤비지 마. 그리고 녹음이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됐다는 것을, 한재건이 김은희를 의도적으로 붙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30년을 버텼습니다. 혼자서. 김은희. 그 여자는 처음부터 한재건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재건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모아뒀는지 알아. USB 말하는 거야.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장 공개일에 한재건이 이 USB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단순히 재산 청구만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들고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USB를 뽑았습니다.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이 17년 동안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협박당하면서도 지분을 빼앗기면서도 이것만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숨겨뒀습니다. 책 뒤에,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리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한재건이 무엇을 들고 나타날지 저는 아직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USB에 대한 대비를 해뒀다면 그 USB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먼저 김은희를 만나야 할까요? 그 여자가 한재건의 계획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금도 그와 함께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틀 뒤 유언장 공개 자리에서 한재건이 꺼낼 것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그것은 회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재산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남편과 김은희가 처음 만나기 이전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재건이 처음부터 왜 남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뿌리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이틀을 가만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USB 안에 든 것들을 들을수록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재건이 처음부터 왜 남편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그 뿌리가 어디인지, 그리고 유언장 공개일에 그가 무엇을 들고 나타날 것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아침 일찍 저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가 와서 USB 음성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굳은 표정으로 듣다가 한재건과 남편의 대화가 나오는 부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서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현우야, 앉아. 저는 아들을 막았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안 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더 있어. 엄마, 이걸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준비하는 거야.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파일을 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분 이전 서류, 각서,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들. 현우는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갖고 있었네요. 응. 그리고 USB도 있어. 17년치 녹음이.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로 한재건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한재건이 그 USB 존재를 알고 있어. 마지막 녹음에서 직접 언급했어. 준비를 해뒀을 거야. 현우가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필요해. 오늘 안에. 현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대학 동기 중에 판사 출신 변호사가 계세요. 이강민 선생님, 연락해봐. 이강민 변호사는 그날 오후 집으로 왔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오래 법정을 다닌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습니다.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보는 눈이었습니다. 파일과 USB를 드렸습니다. 꼼꼼히 살폈습니다. 음성 파일들을 일부 들었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와 현우는 그 옆에서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에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17년 동안 이걸 모아뒀군요. 네. 협박당하면서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쓰려고 했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직접 쓸 수 없어도 이것을 누군가에게 넘겨줄 날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결국 미숙 씨가 됐군요.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막을 수 있어요? 유언장 공개일에 한재건이 나타나는 거. 이강민 변호사가 서류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일단 이 음성 파일들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협박의 정황이 명확히 담겨 있으니까요. 각서도 강요에 의한 서명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한재건이 지분 이전에 대한 반대급부를 청구하는 건 어렵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재건도 이 USB 존재를 안다고 하셨죠? 네. 마지막 녹음에서 직접 언급했어요. 그렇다면 그는 이미 대비를 해뒀을 겁니다. 단순히 재산 청구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USB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그게 뭔지 알 수 없을까요? 지금으로선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걸 직접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유언장 공개일 전에 그 사람의 패를 미리 볼 수 있다면 좋겠는데. 거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수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 차를 끓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문자가 왔는데요. 누구한테서? 모르는 번호예요. 근데 내용이. 수진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내일 저녁 6시 남산 아래 소나무 카페. 혼자 오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준혁?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남자였습니다. 처음 봤을 때 저는 그 눈빛을 계산하는 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와 직접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문자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만나보세요. 그 사람이 한재건 쪽 사람 아닌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마지막 녹음에서 한재건이 박준혁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잖아요. 그 자리에도 없었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준혁이 김은희 옆에 서 있으면서도 묘하게 그 여자와 거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가볼게요. 다음 날 저녁 6시 남산 아래 소나무 카페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늦가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어서자마자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박준혁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낮에 보는 그의 얼굴은 장례식장에서 보다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더 지쳐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혼자 감당해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저는 잔을 감싸쥐었습니다. 따뜻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준혁이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왜요?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남편이 저에 대해 그 말을 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말을 이 사람에게 했다는 것이. 아버지를 자주 만났어요? 1년에 2번요. 어머니 몰래요. 어머니 몰래. 네.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한테 정이 들면 한재건 씨한테 불리해진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가 왜 한재건 씨를 신경 써요? 박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재건 씨와 어머니 사이에 대해서요.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한재건 씨와 짜고 아버지께 접근했어요. 박준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20살 때 어머니한테서 그 사실을 처음 들었어요. 어머니가 술을 드시다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기억 못 하셨지만 저는 기억했어요. 그 뒤로 혼자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넘게. 어떤 걸요? 내가 어떻게 태어난 건지,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살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픈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진짜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뭘 알아냈어요. 박준혁이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은 DNA 검사지였습니다. 박준혁과 한재건이 친자 관계라는 것. 그 서류를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박준혁이 남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나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장은 오래된 신문 기사였습니다. 복사본이었습니다. 3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견 섬유업체 대표 횡령 혐의 구속, 공범 추가 수사 중.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섬유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건이었습니다. 3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 키우느라 신문을 제대로 볼 틈도 없었습니다. 기사 아래쪽에 관련 인물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한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한재건, 공범으로 수사를 받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소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35년 전에 한재건이 이미 이런 사람이었군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서 한재건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 일부였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누군가 정리한 자료처럼 보였습니다. 박준혁이 10년에 걸쳐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증인 진술 번복으로 한재건 기소 면함, 핵심 증인 박정수. 저는 그 이름을 읽고 멈췄습니다. 박정수, 남편이었습니다. 35년 전에 남편이 한재건을 위해 증인 진술을 번복했어요? 네. 처음엔 한재건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번복했어요. 덕분에 한재건은 기소를 피했습니다. 왜요? 왜 남편이 그걸 번복했어요? 그때부터 한재건에게 무언가 패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재건은 35년 전에도 남편에게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35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회사는요? 정수무역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도 나와 있어요. 박준혁이 몇 장을 넘겼습니다. 한재건이 35년 전 사건을 빌미로 아버지를 붙잡아뒀어요. 처음엔 그냥 같이 일하자는 시기였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기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30년 전 어머니를 아버지한테 붙였어요.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과 제 손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박준혁 씨, 네.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왔어요? 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만났을 때 딱 하나를 부탁하셨어요. 뭐요? 때가 되면 진실을 밝혀달라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택시를 잡을 수 있었지만 잡지 않았습니다. 걸어야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가득 찼을 때 발을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저는 늘 걸었습니다. 35년. 이 이야기의 뿌리가 35년 전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35년 전 한재건을 위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재건이 남편의 약점을 쥐게 됐습니다. 그 약점이 30년 전 김은희를 만들어냈고 17년 전 회사 지분 강탈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처음 진술을 번복했을 때 무엇을 쥐고 협박당했을까요? 아직 그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의 파일에도 그 부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한재건이 내일 공개일에 꺼낼 패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USB였습니다. 한재건은 USB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력화할 무언가를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35년 전 진술 번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남편에 관한 35년 전 비밀, 그것이 세상에 나오면 USB에 담긴 협박 증거보다 더 큰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해명할 수 없으니까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집에 돌아왔을 때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저는 박준혁에게 받은 파일을 건넸습니다. 현우가 읽었습니다. 박준혁이 한재건 아들이었어요? 현우도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35년 전 기사 앞에서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진술을 번복했다고요? 응. 왜요? 왜 한재건을 살려줬어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 근데 현우야, 그게 내일 한재건이 꺼낼 패일 거야. 아버지가 그때 어떤 약점을 잡혔는지, 그게 뭔지 알아야 해. 현우가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혹시 대여금고에 있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 대여금고요. 서랍에서 찾은 열쇠 있잖아요. 저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남편 서랍에서 찾았던 그 작은 열쇠. 은행 대여금고 열쇠. 내일 은행 열자마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기 전부터 저는 앞에 서 있었습니다. 현우가 옆에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열쇠를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공동 명의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저는 속으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이 여기도 준비해뒀습니다. 금고 앞에 섰습니다.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먼저 꺼냈습니다. 서류들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은 오래된 법원 문서였습니다. 35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이 멈췄습니다. 진술 번복 당시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면서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 전 한재건이 남편에게 쥐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다른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였습니다. 사유서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35년 전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한재건은 남편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섬유회사 횡령 사건에 한재건이 연루됐고 남편이 우연히 그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진술 직후 한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사유서를 읽으며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5년 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혼 15년 차였습니다. 평범하게 살던 때였습니다. 사유서를 더 읽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어딘가를 드나드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건물을. 한재건은 그것이 불륜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진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35년 전에 엄마가 이런 곳을 드나들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그 건물이 어딘지, 그리고 기억났습니다. 현우야,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건물이 어딘지 알아. 거기 35년 전에 작은 직업소개소가 있었어. 내가 몰래 부업 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어. 아버지한테 살림이 빠듯하다는 말을 못해서 걱정시킬까봐. 현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게 전부야. 현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울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게 아니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그 사진 때문에 35년을 그 사람한테 묶여 살았잖아요. 엄마가 부업 자리 알아보러 다닌 게 이렇게 됐잖아요. 저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한재건이 그 사진을 아직 갖고 있다면 내일 공개일에 꺼낼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왜 진술을 번복했는지 그 배경에 저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 퍼뜨리려 할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떻든 사진은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이 무엇인지, 그 건물이 어딘지,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우야. 그 직업소개소 주인이 우리 동네 분이야. 증명할 수 있어.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저는 상자를 들었습니다. 안을 열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형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었습니다. 남편은 35년 전에도 녹음했습니다. 그 시절에 미리 한재건이 협박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50년 동안 말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 대신 증거를 남겼습니다. 17년치 녹음도 이 테이프도 다 버리지 않고 은행에서 나왔을 때 하늘이 높았습니다. 유언장 공개일이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이강민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새로운 게 나왔어요. 어떤 건가요? 35년 전 협박 녹음이요.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리고 박준혁 씨가 모아온 자료도 있어요. 변호사 쪽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 가져오세요. 밤새 검토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던 날처럼 맑았습니다. 저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그 자리에 한재건이 나타납니다. 35년 전 사진을 들고 남편을 죽은 뒤에도 짓밟으려고 회사를 뺏은 걸로도 모자라 고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지만 저도 갑니다. 35년 전 테이프를 들고 17년치 녹음을 들고 그리고 남편이 평생 혼자 감당하며 모아둔 모든 것을 들고 내일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유언장 공개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더 청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내려가 물을 끓였습니다. 창밖이 아직 어두웠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싫었습니다. 너무 비어 보여서.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오히려 그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남편이 보던 각도로 창밖을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보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오늘 유언장 공개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름이 새벽 어둠 속에서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이강민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 공개가 진행됐습니다. 큰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이었습니다. 저는 현우, 수진과 함께 한쪽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김은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의자가 2개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변호사가 시계를 봤습니다. 10시 5분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추가 참석자가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변호사였습니다.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딱딱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재건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종철이었습니다. 남편의 50년 지기 친구. 장례식장에서 저에게 안으로 들어가 쉬어요라고 했던 사람. 그 눈빛이 이상했던 사람. 이종철이 한재건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종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재건 편에 서 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두 참석하셨으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고 박정수 씨의 유언장 공개와 함께 각 측의 법적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의 주요 내용을 먼저 읽겠습니다. 남편이 직접 쓴 문장들이 변호사의 입을 통해 읽혔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아내 김미숙에게 남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김은희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무효예요. 나도 이 사람 부인이고 아들도 있는데 한 푼도 안 남겼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건 가짜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변호사가 아직 안 끝났으니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계속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김미숙에게 진 50년의 빚을 갚는 것이다. 50년의 빚. 그 표현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한재건과 김은희의 계략에 넘어가 30년간 이중 생활을 하며 많은 죄를 지었다. 이 자리를 빌려 아내 김미숙과 아들 현우 딸 수진에게 사과의 말을 전한다.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박준혁이 내 아들이 아닌 것 알고 있다. 그러니 김은희와 박준혁은 내 재산상 속에 전혀 관계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 순간 김은희와 한재건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이 보였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을 느낀 표정. 남편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대한 놀라움도 있었던 것 같았다. 변호사가 유언장 낭독을 마치자 한재건 쪽 변호사가 즉시 말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말씀하시죠. 고 박정수 씨가 한재건 씨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존재하며 그 채무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이 집행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채무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한재건 쪽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 박정수 씨는 35년 전 한재건 씨와의 동업관계 이전에 한재건 씨에게 사적인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 채무의 담보로 정수무역 지분을 양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 양도는 협박이 아닌 채무 변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재건 쪽 변호사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오래된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이었습니다. 불륜처럼 보이게 찍혀 있었습니다. 고 박정수 씨가 35년 전 진술을 번복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박정수 씨 부인 김미숙 씨의 불륜 증거가 문제가 됐고 박정수 씨 스스로 합의하에 진술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현우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제가 손을 얹었습니다. 앉아. 낮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멈췄습니다. 저는 이강민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가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라고.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당황함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35년 전 한재건 씨가 고 박정수 씨에게 직접 협박을 가하던 날 녹음된 테이프입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17년치 녹음입니다. 한재건 씨가 고 박정수 씨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가해온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재건 쪽 변호사가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한재건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한재건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기름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녹음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미숙 씨,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쾌했습니다. 그 테이프 35년 됐어요. 재생이 되겠어요? 설령 된다 해도 음질이 얼마나 되겠어요. 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보면 알죠. 그리고 USB 안에 뭐가 들었든 정수도 깨끗하지 않아요. 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테이프는 이미 어제 전문 업체를 통해 디지털 복원 작업을 마쳤습니다. 음질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USB 내용물도 전부 분석을 마쳤습니다. 박정수 씨 발언 중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한재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종철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종철은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종철이 천천히 앉았습니다. 아니, 앉는 게 아니라 주저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숙 씨,
나 35년 동안 정수한테 미안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였지만 그 눈이 어린아이처럼 흔들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미숙 씨가 나한테 물었잖아요. 알고 있었냐고. 저는 기억했습니다. 그 눈빛을, 시선을 피하던 그 눈빛을 알고 있었어요. 다, 처음부터요. 이종철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나랑 정수랑 재건이 우리 셋이 같은 회사 다녔어요. 그때 재건이가 그 섬유회사 횡령건에 엮인 거 나도 알고 있었어요. 정수도 알았고, 처음에 정수가 경찰에 가서 진술한 것도 나 알았어요. 이종철이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근데 재건이가 나한테도 왔어요. 정수 진술 번복시키는 것 좀 도와달라고. 내가 거절하니까 재건이가 그러더라고. 종철이 너도 알잖아. 미숙 씨 그 건물 드나드는 거. 정수한테 말하면 정수가 얼마나 힘들겠냐고 하면서 정수를 설득해 달라고 했어요.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몇 번 정수를 설득했지만 정수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재건이가 직접 사진을 정수에게 보여줬어요. 사실은 거기가 직업소개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숙 씨가 거기 다닌다는 거. 그런데 재건이가 그 사진을 불륜처럼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막아야 했는데 이종철이 눈을 감았습니다. 막지 않았어요. 그냥 있었어요. 정수한테 미리 귀띔이라도 해줬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재건이가 무서웠거든요. 나도 재건이한테 뭔가 잡혀 있었거든요. 한재건이 낮게 말했습니다. 종철아, 그만해. 그만 못해. 이종철이 처음으로 한재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수 죽고 나서 미숙 씨 보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나 이미 70이 넘었어. 이 나이에 뭘 더 무서워해. 그리고 이종철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35년 전 직업소개소 사진 원본이에요. 재건이가 갖고 있던 건데 5년 전에 내가 훔쳤어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미숙 씨한테 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3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입구 간판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직업소개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사진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간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한재건 쪽 변호사가 뭔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재건이 더 이상 그 변호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재건은 이종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종철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까지 박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은희 옆에 있었지만 그 누구의 편도 아닌 것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은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준혁이 어머니의 손을 천천히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파일이었습니다. 10년에 걸쳐 모은 자료들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한재건 씨,
박준혁이 그를 불렀습니다. 한재건이 박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안에 한재건 씨가 35년 전 섬유회사 횡령에 개입했다는 당시 수사 기록 원본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도 있지만 지나지 않은 사안도 있어요. 특히 정수무역에서 실제로 발생한 세금 포탈 건은 공소시효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박정수 씨가 손을 뗀 이후부터의 자료들이니까 한재건 씨가 단독으로 처리한 것들이에요. 한재건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어?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내가 왜? 박준혁이 처음으로 한재건을 향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왜냐고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오래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세운 파렴치한 이 계획에 부산물로 태어났어요. 당신은 내가 아들인 줄 알면서도 나를 볼모로 박정수 씨를 30년간 괴롭혔어요. 내 엄마와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나를 볼모로 한 사람을 30년간 괴롭혔다고요. 그 잘못을 저라도 사죄해야죠. 용서를 빌어야죠. 한재건 씨가 아버지를 올가매기 위해 어머니를 이용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사람이에요. 제 존재 자체가 한재건 씨의 계획에서 나온 거예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걸 20살에 알았어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모았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김은희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아. 박준혁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담긴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은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미안해, 너를 이용하려던 건 아니었어. 진짜야, 재건 씨가 회사만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시작했던 일인데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김은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흔들리는 이 여자를 보면서 저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여자도 남편처럼 한재건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이 여자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년의 시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30년이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김은희에게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재건이 조용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기름진 목소리로 자신 있게 말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남편의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일이 무산됐다는 걸 몸으로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5년 전 테이프, 17년치 USB, 사진 원본, 그리고 박준혁의 파일, 하나씩 쌓인 것들이었습니다. 35년 동안 한재건이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협박하고 지분을 빼앗고 두 가정을 흔들어 온 것들이, 그런데 그 반대편에 남편도 쌓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녹음을 하고 테이프를 보관하고 열쇠를 숨기고 35년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버리지 않은 것들이, 그리고 박준혁이 10년을 모아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오늘 이 테이블 위에 모였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유로 모아온 것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재건 쪽 변호사가 한재건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한재건이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들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재건 씨,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법적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의 제기를 철회하시는 겁니까? 한재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재건 씨. 한재건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철회합니다. 그것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한재건 쪽 변호사도 급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회의실 안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이종철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김은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이 어머니 옆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현우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턱에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강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원안대로 집행됩니다. 이에 철회가 확인됐으니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말이 이 자리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리를 정리할 때쯤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저에게 왔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도 될까요? 나중에.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박정수 씨가 아버지였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박준혁이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웠습니다. 현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난 거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남편을 땅에 묻던 날도 맑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낯선 여자가 쓰러지던 날도 맑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맑았습니다. 응, 대답했습니다. 끝났어. 수진이 제 팔을 끼었습니다. 현우가 반대편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 사이에서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미수가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있었으면 달랐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한 것들이 얼마나 무거운 것들인지를, 그 무게를 옮기지 않으려고 혼자 버텼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남긴 것들로 그 무게를 정리해두고 갔다는 것을, 그것이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남편의 서재 책상 서랍 안에
제가 아직 열어보지 않은 것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것을.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저는 50년의 이야기를 마침내 다른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눈으로. 집에 돌아온 것은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현우와 수지는 저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요. 수진이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우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 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잠시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수진이 국을 끓여왔습니다. 된장국이었습니다. 우리 셋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평범한 소리였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평범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밥을 다 먹고 현우와 수진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어갔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으니 이 방에 한번 앉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나는 이 방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볼펜 하나만 꽂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랍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위 서랍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서랍을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볼펜, 메모지, 오래된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가 있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서랍이 눈에 걸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잡동사니 사이로 바닥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처음 뒤질 때는 보지 못했습니다. 물건들이 앞에 쌓여 있어서 가려져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서랍 안쪽 면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봉투였습니다. 납작했습니다. 안에 뭔가 있기는 했지만 두껍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떼어냈습니다. 겉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날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든 채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봉투를 열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서류를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봉투 앞에서는 이상하게 손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또 무엇이 나올까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일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편이 남겨둔 마지막. 그 끝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오래 만지작거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였습니다. 어딘가 강변처럼 보이는 곳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도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22살의 저였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해였습니다. 맞선 이후에 단둘이 처음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한강이었습니다. 남편이 산책하자고 했고 저는 얇은 옷을 입고 나갔다가 추워서 떨었고 남편이 자기 재킷을 벗어 어깨에 걸어줬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날 누가 사진을 찍었는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누군가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 사진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갖고 있었다는 것도. 저는 사진 뒷면을 봤습니다.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짧았습니다. 미수가, 이 사진 기억해? 나는 이날부터였어. 내가 추워서 떨면서도 웃고 있던 그 얼굴. 그때 알았어. 이 사람이랑 살아야겠다고.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날 내 얼굴이 제일 선명해. 내가 많이 부족했어. 많이 미안해. 그런데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사랑해, 미수가. 저는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소리가 나왔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나왔습니다. 오래된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열흘 동안 쌓인 것들이, 오늘 하루 쌓인 것들이, 그리고 어쩌면 50년 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관을 보내던 날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눈물이 나와도 어딘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사람을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살림이 빠듯할 때,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혼자 지쳐 있을 때,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늦게 들어오던 밤들, 그때마다 서운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지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2살의 제 얼굴을 50년 동안 들고 살았습니다. 서랍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고 혼자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나름의 방식으로 50년 내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말이, 표현이, 함께 나누는 시간이. 하지만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의 전부를 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놓아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현우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잠깐만.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문 너머에서 잠시 있다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들었습니다. 22살의 저와 25살의 남편이 한강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 50년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그 50년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는 것을, 기쁨도 외로움도 배신도 용서도, 그리고 이 마지막 메모 한 장도, 그것이 원망인지 위로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마 오래 모를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우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가면서도 몇 번씩 돌아보았습니다.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 남은 집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이 차분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창문을 통해 거실 바닥에 길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당신이 밉습니다. 그것은 여전했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혼자 감당하다가 혼자 가버린 것이, 저한테 짐을 넘기고 간 것이, 50년을 살면서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것이, 그런데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그것도 여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없는 것이, 저녁에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는 것이, 텔레비전을 켜도 함께 볼 사람이 없는 것이, 당신이 밉고 또 보고 싶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50년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강민 변호사였습니다. 김미숙 씨,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한재건 쪽에서 오늘 이의 철회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유 원장 집행에 문제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한재건 씨 관련해서 박준혁 씨가 제출한 자료들 오늘 검토해 봤는데 공소시효 내에 해당하는 세금 포탈 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미숙 씨가 원하신다면 고발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재건, 35년 동안 남편을 짓눌렀던 사람, 두 가정을 흔들었던 사람, 오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던 사람,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35년을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면서도 녹음을 하면서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겁쟁이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말씀해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베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남편 냄새가 많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세탁을 안 했는데도 자꾸 옅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베개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을 손에 들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25살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한강변에서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어주던 그 사람이, 그 재킷이 어깨에서 흘러내렸고 남편이 다시 올려줬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추춥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떨림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의 그 떨림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한재건도, 김은희도, 박준혁도, 유 원장도, 오늘의 그 회의실도, 그 모든 것이 잠시 멀어지고 한강변에 그날만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늦가을이었습니다. 걷다 보니 한강이 나왔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이 그리로 갔습니다. 강변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저와 25살의 남편이었습니다. 이 자리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의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소리내어. 낮은 목소리로 강바람 소리에 섞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수 씨. 강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당신이 밉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해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그게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괜찮아요. 그 두 가지 다 들고 살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조금 났지만 웃었습니다. 보고 싶어요, 정수 씨. 사진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지만 강은 얼지 않고 흘렀습니다. 저는 강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50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서재 한켠에 작은 액자를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2살의 저와 25살의 남편이 한강변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액자를 창가에 놓았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잠깐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닫지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남편이 없는 첫 번째 봄이었습니다. 50년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